니년이 술집 마담이냐? 군부대를 감찰하러 온 사복 차림의 투스타 여장군이 일개 소령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멸시당하게 되고 이후 소령을 개박살내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수도방 위사령부의 공기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관악산의 늠름한 정기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맑은 정기 아래에는 누구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견고한 관성과 보이지 않는 부패의 그림자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사령부 정문 위병소의 분위기는 유독 싸늘했다. 위병소 근무를 총괄하는 이는 육군 소령 백두산이었다. 이름처럼 거대한 덩치와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내였다. 그는 갓 전입 온 신병의 전투와 끈이 조금 풀어진 것을 보고는 온 위병소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네.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야? 전투와 끈 하나 제대로 못 매는 새끼가 총은 어떻게 쏠래? 당장 대가리 박아. 겁에 질린 신병이 다급하게 머리를 바닥에 박자 백두산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위병소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그에게 군대는 곧 계급이었고 질서는 곧 복종이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부대원들이 벌벌 떠는 모습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특히 사병들 앞에서는 하늘이었고 부사관들 앞에서는 신이나 다름없었다. 영관급 장교가 직접 위병소 근무를 감독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는 솔선수범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 하나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국산 최고급 세단이었지만 흔한 군 고위 간부의 성판별 번호판이나 관용차 표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잘 관리된 민간 차량일 뿐이었다. 백두산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이른 아침부터 면회객일 리는 없고 필시 어딘가 어수룩한 초임 간부나 군무원이겠거니 짐작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다. 그 순간 위병소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여인은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에는 값비싸 보이는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자체로 서늘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로 보였지만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꼬돛한 자세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백두산은 순간 침을 꿀꺽 삼켰다. 군부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세련되고 화려한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번졌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군. 그는 여자가 군인, 특히 여군을 바라보는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를 숨기지 않았다. 어이 거기. 백두산이 턱짓으로 여인을 불렀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곳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신분증. 방문 목적은? 백두산은 일부러 반말을 내뱉으며 상대를 하대했다. 여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얇은 문서를 꺼내 내밀었다. 국방부 감찰실이라는 글자가 붉은 직인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 소속 강하늘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정기 감찰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백두산의 귀에는 그저 가소로운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문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감찰? 이 아침에? 예고도 없이? 아가씨,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디라고 사기를 쳐? 그의 눈이 위아래로 여인을 훑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인 시선에는 경멸과 음흉함이 뒤섞여 있었다. 옷차림하고는 감찰 나온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룸살롱 나가는 마담 같은데. 요즘은 군대 사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백두산 소령의 막가파식 성격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민간인, 그것도 여자에게 대놓고 저런 막말을 퍼붓는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강하늘.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감찰실장이자 비육사 출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 현 계급 소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투와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깊고 썩은 환부 중 하나임을 직감했다. 강하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백두산 소령. 지금 그쪽이 하는 행동,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상급 부대에서 나온 감찰관에게 협조는 못할 망정, 모욕을 주는 건 군형법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 정확히 흘러나오자 백두산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여자가 자신의 정보를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하, 이 년이 진짜 웃기는 년이네. 어디서 내 이름은 주워듣고 와서 감찰관 행세야? 내가 군 생활 몇 년인데 너 같은 년한테 군법 교육을 들어야겠어? 야, 너 이리 안 와? 백두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강하늘의 몸을 뒤덮었다. 위병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질 것만 같았다. 강하늘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백두산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백두산의 거대한 몸이 강하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아기가 뒤섞인 역겨운 숨결이 뿜어져 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미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소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년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곱게 신분증 까고 어디서 온 누구인지 불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보안시설 무단 침입 시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쓴맛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백두산은 자신이 이 상황의 완전한 지배자라고 확신했다. 그의 군 생활 내내 여자라는 존재는 언제나 남자보다 아래였다. 특히 여군은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이거나 남자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다. 하물며 민간인 여자가 감히 군사시설 정문에서 자신에게 대든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강하늘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이 백두산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여자가 어딘가에 연락해 자신의 백을 과시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이 쌍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전화를 하려고 들어. 순간 백두산의 거대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강하늘의 블라우스 멱살을 틀어쥐었다. 가녀린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갔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백두산은 강하늘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겨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니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남자들 앞에서 꼬리치는 옷 입고 와서 행패야. 머리꼴 하고는 꼭 술집 작부년들이 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네.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하늘의 멱살을 쥔 채 위병소 안쪽으로 그녀를 질질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나. 강하늘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백두산은 오히려 그녀의 저항을 즐기는 듯 입가를 비틀어 웃었다. 나?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 내가 군대의 무서움을 내년 몸에 똑똑히 새겨주마. 그리고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그대로 강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길고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그의 우악스러운 소나기에 잡혀 무참히 흐트러졌다. 극심한 고통이 두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하늘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뭔데 감찰이야? 말해봐. 어느 높은 놈이랑 뒹굴어서 감찰 딱지 하나 얻어왔냐? 그 잘난 몸뚱이 한번 대주고 얻은 거냐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한 여성의 인격을, 한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강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가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백두산이 휴대폰마저 빼앗으려 했지만 그보다 한 발 빨랐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강하늘은 머리채를 잡힌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도방위 사령부 정문. 상황 발생. 짧은 두 마디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그 두 마디에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신을 짐승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백두산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으로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그 눈빛을 백두산은 공포에 질린 여자의 마지막 애원이라고 착각했다. 그래,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늦었어, 이년아. 넌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백두산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하늘을 내동댕이 치려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순식간에 둘, 셋으로 늘어나며 거대한 소리의 파도가 되어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백두산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위병소 근무 중 들어서는 안 될 긴급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거대한 차원의 행렬이었다. 뭐지? 훈련인가? 아니,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백두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하늘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 이 여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나 사이렌 소리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대 앞 도로의 코너를 돌아 검은색 세단과 헌병대 차량,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급이 타는 지휘 차량까지 포함된 거대한 차량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도방 위사령부 정문 앞에서 굉음과 함께 일제히 멈춰 섰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었고 백두산조차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두에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견장을 단 육군 중장이 뛰쳐나오듯 차에서 내렸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수위권에 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오태식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는 강하늘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백두산을 발견했다. 오태식 중장의 눈이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고함과 함께 백두산을 향해 달려왔다. 저 개새끼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상황은 백두산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득히 뛰어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오태식 중장의 고함은 천둥과 같았다. 그는 성난 황소처럼 달려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백두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백두산이 강하늘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크억! 백두산의 거대한 몸이 맥없이 끌려나왔다. 그는 손에 잡고 있던 강하늘의 머리카락을 반사적으로 놓쳤다. 자유로워진 강하늘은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이 미친 새끼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손을 대. 내 놈 군 생활 오늘로 끝난 줄 알아. 오태식 중장은 백두산을 위병소 벽에 그대로 처박아 버렸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백두산의 등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별 3개 군단 장급 이상의 최고위 장성이 일개 소령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위병소의 모든 이들은 현실감을 잃었다. 뒤이어 차량에서 내린 수십 명의 헌병과 참모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위병소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모든 병사들에게 총구를 내린 채 부동자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위병소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백두산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개처럼 내팽개친 오태식 중장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중장님, 오해하십니다. 이 여자가 감찰관을 사칭하며 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말을 듣는 오태식 중장의 얼굴은 더욱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오 중장은 백두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지옥의 사자처럼 속삭였다. 사칭? 임모?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내 놈이 지금 머리채를 잡고 모욕한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 오태식 중장은 말을 잠시 끊었다. 그리고는 위병소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장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군 감찰실장 강하늘 소장님이시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강하늘 소장. 그 이름이 백두산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술집년 작부년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붓고 머리채까지 잡았던 여인이 국군 내 모든 장병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현역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하늘 쪽을 돌아보았다. 강하늘은 어느새 몸을 일으켜 굳건히 서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백두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다. 아! 백두산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변명도 용서도 빌 수 없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그는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오태식 중장은 더 이상 백두산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강하늘에게 다가가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경례. 중장 오태식.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장교와 헌병들이 일제히 강하늘을 향해 경례했다. 충성. 하는 우렁찬 함성이 위병소를 가득 메웠다. 조금 전까지 한낱 술집년으로 취급받던 여인이 순식간에 수십 명의 장병들로부터 최고의 경의를 받는 군대의 심장부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강하늘은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오태식 중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오 본부장 수고했어. 내가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는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나? 죄송합니다, 실장님. 수도방위 사령부 내부에 실장님의 동선을 감시하고 보고를 차단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즉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강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히 한 명의 몰상식한 장교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백두산은 그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보고 있는 백두산을 가리켰다. 저자 백두산 소령. 현 시간부로 직위해제하고 군인 신분을 박탈한다. 군복을 벗겨. 그리고 육군 교도소에 즉시 수감하도록. 그녀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군복을 벗긴다는 것은 불명예 전역조차 허락하지 않고 군에서 완전히 내쫓겠다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도방위 사령부 전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발령한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부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지금부터 수도방위 사령부의 모든 지휘 통제권은 국방부 감찰실이 인수한다. 강하늘의 선언은 곧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한 개인에 대한 참교육을 넘어 거대한 군 조직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대대적인 숙청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헌병들이 다가와 백두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공포와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거대한 성은 이렇게 한 여인의 꺾이지 않는 존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백두산 소령의 군복이 벗겨지는 순간 수도방위 사령부 정문 위병소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어깨의 소령 계급장이 뜯겨 나갈 때 찍 하는 소리는 단순한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한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었고 견고해 보였던 군의 위계질서의 첫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맨몸이 드러난 백두산은 더 이상 포효하는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벌벌 떠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마저 마비시키는 순도 높은 공포였다. 강하늘은 그 처참한 광경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낸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첫 삽을 뜬 것뿐이었다. 전원 사령부 본청으로 진입한다. 강하늘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오태식 중장을 필두로 한 감찰실 요원들과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러나 요란한 팡파르 없이 고요한 위엄을 두른 채 사령부의 심장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굽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고 사령부 전체에 불길한 전조처럼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수도방위 사령부 본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정문에서 벌어진 소동은 이미 유무선 통신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뒤였다. 국방부 직속 감찰실장이, 그것도 현역 여군 소장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위병소 소령을 그 자리에서 군복을 벗겨 연행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과 공포였다. 사령부의 모든 장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살피거나 335 모여 흉흉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비리라는 단어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리는 이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 거대한 혼란의 정점에는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대장 이철규가 있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에서 손꼽히는 실세이자 호랑이 같은 성품과 막강한 권위로 관악산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내.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보고받은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감찰실장 강하늘, 그 미친 계집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구역에 발을 들여. 이철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에게 수도방위 사령부는 자신의 왕국이었다. 국방부 장관조차 그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는데 고작 별 2개짜리, 그것도 여군 장교가 자신의 성문에서 칼을 휘두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합참의장님께 연결해. 아니, 국방부 장관께 직통으로 연결해.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지휘계통을 무시한 하극상이야. 강하늘 그 계집의 목을 당장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비서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감찰실에서 본청 전체의 통신망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철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수화기를 직접 들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아무런 신호도 가지 않았다.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강하늘이 사령부 본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로 왕국 전체를 포박해버린 후였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서실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강하늘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는 오태식 중장과 무장한 헌병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사령관 집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이철규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의 몸에서는 4개의 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지간한 장교라면 그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강하늘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꼿꼿했다. 국방부 감찰실장 소장 강하늘입니다. 이철규 사령관님. 그녀는 경례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선전포고였다. 내년이 감히. 이철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여자를 군홧발로 지시겨버리고 싶었다. 사령관님께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부 특별감찰명령에 의거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전 부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권을 국방부 감찰실이 임시로 인수합니다. 사령관님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은 현재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고 감찰실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년이 뭔데 내 지휘권을 뺏어. 이건 쿠데타야. 쿠데타가 아닙니다, 사령관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입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직인이 찍힌 정식 명령서입니다. 강하늘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철규의 책상 위로 던졌다.
거기에는 특명 수도방위사령부 내 불법 행위 및 지휘 책임에 관한 특별감찰이라는 제목 아래 이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는 국방부 장관의 서슬 퍼런지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철규는 명령서를 집어들고 읽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진 것이다. 사령관님의 모든 개인 통신 장비와 집무실의 서류 일체를 압수하겠습니다. 저항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무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겠습니다. 강하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의 말과 함께 헌병들이 이철규에게 다가갔다. 평생 남을 호령하기만 했던 관악산의 제왕이 이제 자신의 집무실에서 포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헌병들의 굳은 표정과 그들 뒤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하늘의 눈빛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강하늘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거대한 도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수도방 위사령부가 사실은 일부 부패한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더러운 소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그 소굴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뿐이었다. 문 안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 본청은 거대한 수술실로 변했다. 강하늘이라는 집도의의 지휘 아래 감찰실 요원들은 숙련된 외과 의사들처럼 신속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사령부의 모든 부서를 급습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결제 서류 등 부패의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긁어모았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장교들도 사령관 이철규 대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겁에 질린 채 모든 것을 순순히 내어주었다. 강하늘은 본청 대회의실에 임시감찰 지휘소를 차렸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위에는 압수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수십 대의 노트북에서는 압수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졌다. 지휘소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더 이상 군사작전을 논하는 회의실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는 전쟁 상황실이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하늘이 그의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사령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던 요원은 그 안에 숨겨진 암호화된 이중장부를 발견해낸 것이다. 가짜 유령 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서 군수물자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단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산 저질 제품을 납품받고 차액은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빼돌렸습니다. 요원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하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수물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였다. 방탄복은 총알을 막지 못하고 전투하는 행군 중에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이며 비상식량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일 터였다. 이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어디지? 아직 추적 중입니다만 자금 세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 중 하나가 사령관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한 재단법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철규 대장은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 재단을 설립하고 군수 비리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세탁해왔던 것이다. 관악산의 제왕은 사실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탐욕스러운 흡혈귀에 불과했다. 강하늘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군수참모부장 박성준 대령. 지금 당장 연행해 와.
그리고 이철규 사령관 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하도록.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준 대령이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지휘소로 끌려왔다. 그는 사령부 내에서 이철규의 최고 신복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뒤에는 사령관이라는 거대한 셔틀이 버티고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중 장부의 내역과 함께 박성준 대령이 유령회사 대표와 골프장에서 만나 돈 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감찰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하며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사진을 본 박성준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말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게 누구지? 강하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박성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사령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마지막 남은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다. 강하늘은 그의 나약한 저항을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성준 대령, 자네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 아주 우수한 생도라고 하더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박성준의 심장에 꽂혔다. 자신의 죄가 아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마비시켰다. 자네가 지금 입을 다물면 자네는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 되는 거야. 군수 비리, 이적 행위 아마 종신형을 면치 못하겠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는커녕 아들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족쇄를 채우게 될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강하늘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잔인했다. 결국 박성준 대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구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난 수년간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진실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사 사령관님께서 이철규 사령관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의 자백은 부패한 왕국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하늘은 그의 진술을 조용히 들으며 자신의 칼날이 드디어 이 거대한 부패의 심장, 썩어빠진 뿌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짓된 왕의 목을 치는 일뿐이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이철규 대장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배해온 부대의 전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1000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처럼 들끓고 있었다. 분노, 굴욕,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감히 강하늘, 그 계집 하나 때문에.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철옹성이 고작 별 2개짜리 여군 장교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정치 세력의 음모일 것이라고, 강하늘은 그저 이용당하는 장기 말에 불과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하늘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오태식 중장이나 헌병도 대동하지 않은 오직 그녀 혼자였다. 마치 사형 집행 전 죄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러 온 사제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엄숙했다. 이철규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왕의 존엄과 경멸이 가득했다. 이제 만족하나? 내 왕국에 흑발로 들어와서 이만큼이나 휘저었으니 속이 시원한가?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그의 오만한 도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온 태블릿 PC를 이철규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왕국이라 사령관님, 이곳은 사령관님 개인의 왕국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젊은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박성준 대령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철규의 지시 내용, 자금 세탁 방식, 심지어는 이철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철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저놈이 감히 나를. 배신이 아닙니다, 사령관님. 뒤늦게나마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저버린 바로 그 양심을 말입니다. 강하늘은 영상을 끄고 다른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불량 방탄복의 성능 실험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병사들의 진료 기록 부실 공사로 균열이 간 막사의 사진들. 사령관의 탐욕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명품으로 치장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동안 당신의 아들 같은 부하들은 목숨을 담보로 총알도 막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입니까? 강하늘의 목소리는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감찰관으로서의 분노가 아닌 이 땅의 모든 군인과 그 가족들을 대신하는 듯한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이철규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처럼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과시하려 했다. 내년이 이걸로 내가 끝날 것 같나?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내 사람들이 있어. 이 사건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너 같은 년은 그저 이용만 당하다가 꼬리 자르기 당할 뿐이야. 하지만 강하늘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당신의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당신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강하늘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이철규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가장 과묵하고 성실했던 젊은 소령이었다. 그는 이철규를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모든 비리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감찰실 조사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난 1년간 몰래 기록해 온 이철규의 모든 비리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을 넘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령관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불량 군수품 때문에 제 동기 한 명이 훈련 중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먹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다. 이철규가 가장 신임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내부 고발자의 존재. 강하늘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통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모든 비리 내역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이철규의 거대한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집무실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 권력, 부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관악산의 제왕은 이제 이름조차 남지 않을 역사의 죄인이 될 운명이었다. 강하늘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철규 전 육군대장. 당신을 군형법상 횡령, 직권 남용, 이적 행위 등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와 이철규의 어깨에서 4개의 별이 빛나던 대장 계급장을 떼어냈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한 시대의 거짓된 왕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강하늘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이철규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창밖의 서울을 향해 있었다. 가장 큰 종양을 도려냈지만 아직 몸 곳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이 남아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숙청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엎을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바람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이철규라는 거대한 머리가 잘려나간 수도방위 사령부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인의 시체와 같았다. 표면적으로는 강하늘의 감찰실이 모든 것을 장악한 듯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잘려나간 머리보다 더 교활하고 음험한 몸통이 꿈틀거리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왕을 잃은 왕국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갈망하거나 혹은 왕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려는 독사들의 소굴로 변모하는 법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는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 육군 준장 조평호가 있었다. 그는 이철규처럼 대놓고 포효하는 호랑이가 아니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상대의 숨통을 끊는 맹독을 품은 살무사 같은 사내였다. 하얀 피부와 얇은 금태 안경, 언제나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철규의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 설계자였지만 언제나 그림자 뒤에 머물며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교활함으로 살아남았다. 이철규가 무너지자 조평호는 공포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온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철규의 몰락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부패의 잔당들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 사령부 외곽의 한적한 군인 전용 휴양시설로 은밀히 불러 모았다. 군수, 인사, 작전 등 각 부서의 핵심 비리 연루자들이 죽은 듯한 얼굴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다들 상갓집 개처럼 앉아있군. 이철규 사령관 하나 날아갔다고 군대가 끝장이라도 난 줄 아나? 조평호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불안에 떨던 한 대령이 울먹이며 말했다. 참모장님, 이제 우린 다 끝났습니다. 강하늘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조평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악마? 천만에. 그 여자는 그저 원칙밖에 모르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해. 그리고 이상주의자는 현실의 정치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게 되어 있지. 이철규 사령관이 멍청했던 건 그 여자와 힘으로 싸우려 했다는 점이야. 계급장으로 누르고 고함으로 짓밟으려 했지. 하지만 진짜 싸움은 군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여론과 정치,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은 강하늘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그녀의 과거 이력에 대한 뒷조사 자료였다. 강하늘 비육사 출신의 여자라는 한계를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 과정이 과연 깨끗했을까? 분명 어딘가에 약점은 있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조평호의 계획은 잔인하고 정교했다. 첫째,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보수 언론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출세를 위해 군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야심 많은 여장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감찰로 수도 서울의 안보 공백, 초래,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하극상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익명의 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다.
둘째, 정치권 압박. 조평호는 이철규가 관리해오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군수 비리의 일부를 뇌물로 상납하며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었고 그 대가로 강하늘의 감찰 활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안보를 방패 삼아 감찰을 무력화시키려는 비열한 작전이었다. 셋째, 군 내부의 분열 조장. 그는 육사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비육사 출신 여장군이 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퍼뜨렸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성차별 의식을 자극해 강하늘을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이었다. 강하늘의 감찰 지휘소에도 이 불길한 기운은 감지되고 있었다. 오태식 중장이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외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을 조종하는 것처럼 일제히 우리 감찰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며 우려를 표해 오셨습니다. 강하늘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사에는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을 암시하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바야.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 이제는 군대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들겠다는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군을 바로 세우려는 혁명과 그것을 막으려는 부패한 수구 세력 간의 전면전이었다. 바로 그때 지휘소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소령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이철규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바로 그 양심적인 장교였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령부 내 전산망에서 감찰 관련 기밀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평호 준장이 심어놓은 해커가 내부망에 접속한 것 같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단순한 여론전을 넘어 감찰 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직접적인 방해 공작까지 시작된 것이다. 조평호는 강하늘이 확보한 증거들을 역으로 이용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속셈이었다. 강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뱀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오 본부장, 지금 즉시 헌병 특수임무대를 동원해. 목표는 참모장 조평호. 그가 더러운 혀를 놀리고 더러운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그 주둥이와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의 냉정함을 넘어선 서리빨 같은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조용한 수술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향한 기습 강타였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밤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하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도방위 사령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특수작전 차량들이 소리 없이 사령부 내를 질주했다. 목표는 단 하나, 참모장 조평호 준장의 관사였다.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은 전술 장비로 완전 무장한 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관사를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흑표범처럼 고요하고 치명적이었다. 그 시각 조평호는 자신의 관사 서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과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며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다.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강하늘 그 여자는 곧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압박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서재의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폭음과 빛이 서재를 가득 메웠다.
조평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검은 복면의 대원들이 창문과 문을 통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면 쏜다. 손 머리 위로 올려. 조평호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처절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여유롭게 상대를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 상대는 그 판 자체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것이다. 강하늘은 작전 상황을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조평호의 신병이 확보되었다는 보고에 그녀는 짧게 명령했다. 그가 사용하던 모든 통신 장비와 컴퓨터, 서류를 확보해. 그리고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 얼마 후 조평호는 군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강하늘 앞에 끌려왔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책략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 선 죄인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강하늘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적법한 절차도 없이 현역 장군을 이렇게 무력으로 연행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넌 군인도 아니야. 그냥 미친 개일 뿐이야. 강하늘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하며 그의 책상에서 압수한 노트북을 열어보였다. 화면에는 그가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불법.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여론 조작을 사주한 너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군수 비리로 빼돌린 검은 돈을 정치권에 상납하며 이 나라의 국방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내 놈의 죄는 불법이 아니라 반역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평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넌 가장 큰 실수를 했어. 나 개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이 군대 자체를, 그리고 내가 목숨 바쳐 지키려는 군인의 명예를 건드렸다는 거다. 조평호의 체포는 부패 세력의 반격에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조평호의 배후 그에게 힘을 실어주던 정치권이라는 더 거대한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하늘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실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어젯밤 조평호와 통화하던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군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부리며 온갖 이권에 개입해온 대표적인 부패 정치인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강하늘이 들어서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강 장군, 지금 제정신이요? 현역 참모장을 영장도 없이 야밤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납치하듯 연행해. 이건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쿠데타 행위야.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강하늘의 감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직위해제시킴으로써 수도방 위사령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거물급 실세 의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 의원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조평호 준장의 행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군 지휘체계 교란 등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더 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었습니다. 제 조치는 군인으로서 감찰실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임무? 웃기지 마시오. 강 장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수도 서울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는 보고가 빗발치고 있소. 당장 감찰 중단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이건 국민의 명령이오. 김진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그녀를 몰아붙였다.
보이지 않는 전장, 정치라는 이름의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강하늘이 군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은 익숙했지만 교활한 정치 논리로 무장한 외부의 적은 훨씬 더 상대하기 까다로웠다. 바로 그 순간 강하늘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수도 서울의 안보를 걱정하신다니 마침 잘 됐습니다. 의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장관실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핵심 방어 시설 중 하나인 지하 벙커의 최근 안전 진단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방호 능력 기준치 미달, 전면적인 보수 공사 시급. 이 벙커, 2년 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의원님의 동생분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였고요. 공사비로 책정된 혈세 수백억 원은 어디로 사라지고 벙커는 포탄 한 발 막아내지 못하는 부실투성이 동굴이 되었을까요? 김진태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하늘이 단순히 조평호의 비리만 파헤친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정치권의 검은 커넥션까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대답해 보시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운 당신과 그 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저 중에 과연 누가 진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까? 강하늘의 목소리는 장관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해 정의의 칼을 빼든 국민의 준엄한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김진태 의원의 낯빛은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강하늘이 던진 증거는 그의 정치 생명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카드를 찾으려 애썼지만 강하늘의 얼음 같은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교활한 계산은 무력해졌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짐승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건 모함이야. 이 자료는 조작된 거야.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잠겨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국방부 장관이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거물급 의원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행정가가 아니었다. 군의 수장으로서 더러운 정치의 칼날로부터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할 지휘관의 얼굴을 되찾고 있었다. 김 의원님, 이 문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강하늘을 돌아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하늘 소장. 나는 감찰실장으로서의 그대의 판단과 조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오.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도방위사령부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 주시오.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내 공식적인 명령이오. 그것은 강하늘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준 것과 같은 선언이었다. 정치라는 가장 큰 방패막을 잃어버린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은 이제 갑옷을 모두 빼앗긴 채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의 불길을 마주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강하늘은 장관을 향해 처음으로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장관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진태 의원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은 오직 단죄해야 할 적들만을 향하고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로 복귀한 강하늘은 즉시 감찰지휘소에서 모든 요원들을 소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정함을 넘어선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지금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내 이철규와 조평호의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한 일제 검거를 시작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단 한순간의 자비도 없다.
저들의 더러운 계급장은 우리가 직접 떼어내고 저들이 입고 있는 군복은 우리가 직접 벗긴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다. 군의 이름으로 내리는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숙청의 불길이 사령부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감찰실 요원과 헌병들은 수십 개의 팀으로 나뉘어 미리 작성된 살생부 명단에 따라 사령부 곳곳으로 흩어졌다. 작전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인사참모부의 한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평소처럼 갑질을 하던 중 문을 박차고 들어온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렸다. 그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라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진급을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무자격자들을 요직에 앉힌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군수지원단의 한 중령은 부대 창고에서 군용 물품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넘기던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되었다. 그의 차 트렁크에서는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 식량과 방한용품이 가득 발견되었다. 그는 혹한기 훈련을 앞둔 병사들의 등을 칠 생각에 신이 나 있었지만 이제 그 자신이 차가운 감방에서 겨울을 나야 할 처지가 되었다. 심지어 사령관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온갖 비자금 심부름을 했던 한 상사 역시 자신의 관사에서 숨겨둔 뇌물 뭉치를 세고 있다가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죄는 권력의 빌부터 부하들을 착취하고 군의 위신을 더럽힌 것이었다. 검거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대령, 중령, 소령에서부터 부사관까지 지난 몇 년간 사령부 내에서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부패의 고리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나갔다. 체포된 이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저항했지만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증거 파일이 눈앞에 제시되면 이내 무너져 내렸다. 이 끔찍하고도 통쾌한 숙청의 광경을 사령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부패한 간부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을 어떻게 착취해왔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눈빛은 점차 바뀌어 갔다.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희미한 희망으로 변해갔다. 한 생활관에서는 낡고해진 전투화를 신은 한 이등병이 동기들과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수도방 위사령부의 비리 사건과 검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야, 우리 전투화 보급 제대로 안 나온 게 저놈들이 다 빼돌려서 그랬던 거였어. 겨울에 보급 나온다던 신형 방한복도 저 사람들 차 트렁크에 있었네. 한 병사가 씁쓸하게 말하자 다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다행 아니냐? 저 강하늘 소장이라는 분이 다 잡아들여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냉소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군대가 사실은 자신들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내부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심판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운 잿더미 위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강하늘은 지휘소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포박되었고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는 와해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정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이 나라, 이 군대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철규와 조평호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판의 불길이 수도방위 사령부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군복을 벗고 포승줄에 묶여 나갔고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공허함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와 고름은 사령부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병사들은 쉬쉬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남은 장교들은 누가 다음 숙청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숨죽여 보냈다. 군기는 섰지만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강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감찰 지휘소의 창밖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더 어렵고 고독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단순히 썩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군대를 바로 세울 수 없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포가 아닌 명예로 군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모든 부패의 정점이자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던 남자.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철규. 군사교도소의 특별 면회실은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회색의 공간이었다. 강하늘은 군복이 아닌 검소한 사복 차림으로 수인복을 입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철규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때 관악산의 제왕이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사라지고 오직 공허한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하러 온 건가? 승자의 여유인가? 이철규가 쉰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압감이 없었다. 강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궁금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명예, 막강한 권력. 그런데 왜 이런 길을 택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감찰실장으로서의 질문이 아닌 한 인간, 한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이철규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괴물이라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겠지. 나도 처음 임관했을 땐 너처럼 정의감에 불타는 풋내기 소위였다. 하지만 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살아남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정치가 군을 흔들고 예산이 무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현실 앞에서 나만의 힘을 가져야만 했다. 내 사람을 심고 내 돈을 만들어야만 내가 꿈꾸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방탄복 값을 빼돌려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고 장병들의 전투와 살 돈으로 당신 아내의 명품백을 사준 것이 당신이 말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까? 강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철규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적을 잃어버렸다. 힘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국가와 부하들이 아니라 내 자리와 내 왕국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그것은 그의 마지막 진심 어린 유언처럼 들렸다. 강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된 왕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그 또한 한때는 조국을 사랑했던 젊은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령부로 돌아온 강하늘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여 수도방위사령관의 후임으로 한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바로 처음부터 그녀의 곁에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오태식 중장이었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장관은 강하늘의 뜻을 받아들였다. 부패로 얼룩진 수방사에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지휘관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며칠 후 수도방위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오태식 신임 사령관이 아니었다. 이임 및 전역 신고를 위해 단상에 오른 강하늘 소장, 그녀가 바로 역사의 중심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사령부의 모든 장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없었다. 대신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된 듯한 비장함과 엄숙함이 서려 있었다. 강하늘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 그들의 눈 하나하나를 천천히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이곳을 떠난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우리 군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모습을 목격했다. 신뢰는 무너졌고 명예는 더럽혀졌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번 감찰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을 내 손으로 처벌해야만 했던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동요가 일었다. 그녀가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을 깬 처절한 자기 반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본다. 나는 부패한 지휘관들을 체포하면서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진실을 고백했던 수많은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났다. 나는 썩은 군수품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해준 이름 모를 병사들의 용기를 보았다. 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군에 무너지지 않은 진짜 영혼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 가장 끝에 도열한 이등병들에게까지 닿았다. 군인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최신의 무기나 막강한 화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군인의 진짜 힘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내 옆에 전우를 지키고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며 이 땅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다는 그 숭고한 헌신, 그 영혼의 품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앞으로 그 누구도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지 마라.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군화가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한 이 나라의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복종의 침묵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울림과 결의에 찬 다짐의 침묵이었다. 그때 누군가 먼저 시작했다. 충성. 한 명의 외침은 이내 수천 명의 함성이 되었다. 충성, 충성, 충성. 그것은 상관에 대한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준 한 군인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담은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포효였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함성은 관악산의 전기를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강하늘은 그 함성을 뒤로하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신임 사령관 오태식의 경례를 받은 뒤 그에게 짧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군대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임무는 이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사령부 정문을 나설 때 위병소에서는 한 젊은 소위가 긴장된 얼굴로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몇 주 전 백두산 소령의 광기 앞에서 공포에 떨면서도 그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장교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강하늘은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을 기다리던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더 높은 계급장도 더 큰 권력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너진 건물이나 사라진 계급장이 아니라 바로 저 젊은 장교의 눈빛 속에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수천 명 장병들의 함성 속에, 그리고 앞으로 이 군대를 이끌어갈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동쪽 하늘 너머로 장엄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패한 권력의 발걸음이 아닌 정의와 명예로 다시 태어난 젊은 군인들의 힘찬 군화 소리가 될 터였다. 강하늘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혁명은 이제 막 새벽의 여명과 함께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